어머님, 오늘은 오시지 마세요. 휴대폰 화면에 뜬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늘 냄새가 잔뜩 뺀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죠. 불편해요. 그 마지막 문장이 특히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편하다니. 지난 5년간 애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내가 보낸 돈이 얼마였는지 그 숫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그렇게나 전화를 해대더니 정작 이런 날에는 나를 남 취급하려 하는구나. 나는 그날 너무나 서운했고 지금껏 지원해 주었던 모든 걸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오후 부엌. 저의 이름은 박경숙이고 61살입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 2층 15평 남짓한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나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도마 위에는 닭고기가 한 마리 통째로 놓여 있었고 옆에는 감자, 당근, 양파가 쌓여 있었죠. 오늘은 아들 준호네 집들이 겸 생일 파티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장을 봐서 아들이 좋아하는 찜닭과 잡채를 준비했어요. 손에는 마늘 냄새가 잔뜩 배었습니다. 오늘은 며느라이도 좋아할 거야. 그 아이가 좋아하는 찜닭을 내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닭고기를 토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칼질 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띠링,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나는 마늘 양념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침 며느라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나는 곧 화면에 뜬 문자를 읽는 순간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오시지 마세요. 솔직히 좀 불편해요. 저희 어느 정도 사생활은 선을 좀 긋고 지켜주면 좋겠어요.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나는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어요. 사생활 선긋기라니. 그 말은 거리두기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가 자주 쓰는 말이었죠. 하지만 불편해요라는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편한 사람이었구나. 심장이 삐끗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주마등처럼 떠오른 것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더러 자기들 집에 오지 말라고? 왜? 나는 지난 5년간 내가 해온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지원.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은행 적금을 모두 깼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전세금이 모자라. 어떡하지? 걱정 마.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 돈을 통장에 넣어주던 날 준호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니 괜찮았어요.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나 보지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식 비용 절반 부담, 혼주 옷, 피로연 비용, 신혼여행비까지. 나는 300만 원을 보탰어요. 손녀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 전액 280만 원도 내가 한꺼번에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고 며느리이고 손녀이니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 카드 한도 초과됐어요. 준호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엄마가 낼게. 하고 내가 내주었지요. 요즘 세상에 아이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손주 어린이집비 2년치. 매달 50만 원씩 24개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보태주기. 매달 30만 원씩
통신비, 관리비, 인터넷 요금까지, 넷플릭스, 쿠팡 와우 가족 계정 공유. 심지어 며칠 전엔 준오차 보험료 80만 원도 제가 대신 냈어요. 나는 잠시 앉아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전부 합치면 2억 3천만 원? 숫자를 세다가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쓴 웃음이었어요. 나는 2억을 주고도 불편한 사람이 됐구나. 그날 저녁 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있었어요. 준호 지원 내역. 나는 20년 동안 은행 격리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모든 걸 기록하죠. 폴더를 열자 엑셀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출 기록 노트 파일을 열었어요. 210건의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용도, 이체 계좌까지. 나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스크롤을 내리며 확인했습니다. 나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자동이체 관리, 클릭, 통신비 자동이체 해지, 관리비 자동이체 해지, 인터넷 요금 자동이체 해지. 제가 지원해주던 비용들을 하나씩 모두 해지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조용히. 나는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며느라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알겠구나. 단 3글자였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선을 긋는 것이 옳겠구나. 지나치게 퍼주는 듯하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구나. 나도 이제 그만하련다. 그 다음 날 침묵. 나는 그날 이후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침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아들, 밥 먹었니? 예린이는 어린이집에 잘 갔니? 같은 일상적인 물음들이죠.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었다가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보내지 말자. 불편하다는데.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띠링.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달 관리비 왜 안 들어왔어? 나는 핸드폰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나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관리비 왜 안 들어왔어였습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10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인터넷 끊겼는데 비번 바꿨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의 안부를 묻는 일은 없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이제 알겠어. 나는 너에게 엄마가 아니라 은행 창구였구나.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나는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왜 연락 안 받아? 바빴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번 달 관리비랑 통신비가 지불이 안 되었던데 자동이체 끄는 거야? 내가 낼 이유가 없잖아. 내가 답했습니다. 뭐?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동안 계속 내줬잖아. 그래, 그동안은 냈지. 근데 이제 안 낼 거야. 왜? 너희는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건 불편해하면서 내가 내주는 돈은 안 불편하니.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그건 나도 윤서가 보낸 문자 봤어. 근데 그건 오해야. 윤서가 그날 피곤해서. 준호야.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도 알잖아. 윤서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관리비는 내줘야지. 우리 살아야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야, 너 35이야. 이제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 하지만 엄마, 나가줄래? 엄마 피곤해.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갔어요. 나는 문 뒤에 기대어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준호와 연락하지 않았어요. 준호도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침묵이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를 위해 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 지원 내역 폴더를 다시 열었어요. 준호에게 그간 지원해 주었던 비용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항목을 정리한 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눌렀어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총 15장이었어요. 나는 그 종이들을 투명 파일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 받으러 왔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아들한테 준 돈 내역이에요.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전부 증여하신 금액인가요? 네. 총액이 2억 3천만 원이네요. 네. 그런데 며느리가 절 불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 경우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한 배은 행위를 한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럼 제가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드님이 그 돈을 이미 사용했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만약 며느리 쪽에서 이혼이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그때 이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법률사무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나는 침묵으로 모든 걸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를 끝냈어요. 210건의 증거, 2억 3천만 원의 기록, 법적 자문까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도움만 주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보기만 하는 어머니도 아니었지요. 아직 준호와 윤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요. 부모의 자리와 도움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준호의 35번째 생일이었어요. 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도 없었고 윤서에게서도 아무 말이 없었죠. 나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생일인데 아들조차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구나. 가슴이 답답했지만 나는 울지 않았어요. 준호네 집에서는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친구들이 10여 명 모였어요. 거실에는 초밥과 와인이 차려져 있었고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죠. 준호야, 생일 축하해. 그래, 고마워. 이렇게들 와줘서.
준호는 웃으며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윤서는 옆에서 능숙하게 음식을 내오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의 절친 민호가 물었습니다. 근데 준호야, 어머니는 안 오셨어? 그 순간 준호와 윤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 어머니는 요새 좀 바쁘셔서 준호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바쁘시다고? 아들 생일인데? 이상하네. 윤서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요새 너무 자주 오사는 바람에 오히려 저희 생활이 조금 흐트러져서 잠시 거리두기 중이에요. 거리두기?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수 씨, 준호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민호가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서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호는 술을 한 잔 마신 뒤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이 집 보증금 내준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초대는커녕 오지 말라 한 거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준호와 윤서를 쳐다봤어요.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호야, 그건. 뭐가 그거야? 너 엄마한테 얼마나 받았어? 전세금만 해도 1억 5천이잖아. 민호가 말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나 먼저 갈게. 이런 자리에 있기 싫어. 임마, 너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 그는 가져온 선물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몇몇 친구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파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그날 밤 윤서의 카톡. 파티가 끝난 후 윤서는 자신의 친구들 단체 카카오 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진짜 짜증났어. 남편 친구가 갑자기 시어머니 얘기 꺼내서 분위기 다 깼음. 우리가 빚 다 갚으면 시어머니는 필요 없어. 자꾸 우리 집 찾아오는 거 피곤해. 전세금만 돌려드리면 알아서 떨어질 듯. 윤서의 친구 중 누군가 이런 내용을 준호에게 전달했습니다. 준호는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빚 다 갚으면 필요 없어. 전세금만 받으면 알아서 떨어질 듯. 준호는 그 글을 읽고 몸이 얼어붙었어요. 윤서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는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왜? 이거 내가 쓴 거야? 준호는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윤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대답해. 내가 쓴 거 맞아? 그래.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도와준 게 뭐가 대단해? 부모 역할 한 거잖아. 역할? 그러는 너는 너희 부모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윤서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았어. 너처럼 엄마한테 빌붙지 않았어. 뭐?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내내 싸웠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나는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 나는 문을 열어줬어요.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물을 한 잔 따라 건넸어요. 마셔. 고마워, 엄마. 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전부 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난 잘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울었어요. 윤서가 엄마한테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어. 나도 얼마 전에 윤서 생각을 알게 됐어. 그러니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되려 윤서 눈치만 봤어.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제발. 나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호야, 넌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엄마, 윤서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으면서도 넌 그냥 눈 감았어. 그게 더 편했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면서도 넌 윤서 편만 들었어. 왜? 엄마는 내가 어떻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돈만 주면 되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 은행이야?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왜 2억 3천만 원을 받고도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해결될 문제니? 준호야, 내가 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적어도 통장이나 은행이 아닌 엄마로는 대해주었어야지.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울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심한 거야. 이제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지라고. 엄마, 그럼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선을 긋는 거지. 선? 응. 엄마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그건 내 몫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희끼리 해결해. 엄마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줄래? 엄마 피곤해.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 그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 그래,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으니 너의 삶을 잘 꾸려봐, 너만의 힘으로.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지만 분명 이게 맞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찾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준호와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윤서가 이혼하자고 해.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 협의 이혼하자고. 그리고 양육비랑 재산 분할 요구했어.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 예린이 잃고 싶지 않아. 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순 없어. 내가 선택한 결혼이잖아. 하지만, 준호야, 엄마가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어떻게? 변호사 찾아가.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해. 나는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 이 변호사한테 가. 엄마가 미리 연락해 둘게.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엄마, 이제 모든 건 내 몫이야. 알겠지? 응.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이제 내가 싸울 시간이야. 며칠 후 조정 절차.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 조정 절차에 참석했습니다. 윤서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왔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서 씨 측부터 윤서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양육권과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금액은 양육비 월 100만 원, 재산 분할 5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입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결혼 이후 시어머니로부터 2억 3천만 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 증여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윤서 씨는 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준호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미리 준호에게 건네줬었어요. 210건의 이체 내역, 영수증, 카톡 대화 캡처까지. 조정위원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이게 전부 증여하신 금액인가요? 네.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정위원이 윤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윤서 씨, 이 금액을 받으신 게 맞나요? 네. 그런데 시어머니께 고마워하지 않으셨나요? 윤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어요. 윤서 씨가 단체 카톡방에 쓴 글이 여기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빚다 갚으면 필요 없어라고 쓰셨네요. 이게 사실인가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서 씨, 이건 배은망덕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양육권은 양측이 공동으로 갖는 것으로 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요구는 기각하겠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찾아왔다. 조정이 끝난 후 준호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엄마가 준비해둔 서류 덕분에 나 양육권 지킬 수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로구나. 엄마, 나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응?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날 혼자 서게 하려고 한 거였구나. 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호야,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엄마는 옆에서 지켜봐 줄게. 응, 엄마. 약속할게. 준호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3개월 후 이혼 확정. 조정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윤서는 결국 협의 이혼을 했어요. 양육권은 공동으로, 예린이는 일주일에 사흘은 준호와 나흘은 윤서와 지내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정리됐어요. 윤서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준호는 법원 앞에서 나를 만났어요. 엄마, 끝났어. 수고했어. 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예린이랑 둘이 살 거야. 작은 집 하나 얻어서. 혼자 할 수 있겠어? 응, 할 수 있어.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 혼자 서는 법.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날 저녁 윤서의 사과.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윤서예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그래, 사과는 고맙구나.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렇구나. 내 혼자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예린이 키우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윤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야, 엄마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화나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실망을 한 거야. 내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줄 생각하지 못했거든. 죄송해요. 이제 늦었어. 넌 이미 선택했잖아. 어머님, 잘 살아. 예린이 잘 키우고.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용서는 아직이야. 시간이 필요해.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많이 변했어요. 그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를 뛰었습니다. 예린이를 혼자 키우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준호가 예린이를 데리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예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나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예린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준호는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오늘 예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 그래, 고마워. 엄마, 나 요즘 힘들지만 행복해. 응? 예린이랑 둘이 사는 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게 뿌듯해. 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가르쳐줘서. 뭘 가르쳐줬어? 혼자 일어서는 법. 그리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 나는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엄마 고마워. 진짜로.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하는 식사. 나는 준호와 예린이를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예린이가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할머니, 떡볶이다. 예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 예린아. 네. 준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밥 진짜 맛있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 나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예린이한테 해주려고. 잘하고 있네. 나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이와의 대화. 예린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노래 불러줘. 응? 무슨 노래?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요. 나는 예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예린이는 내 품에 안겨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손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준호가 잘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준호와의 대화. 아침을 먹으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응? 뭐가?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외롭진 않아. 내가 자주 오니까. 엄마, 나 요즘 생각해봤어. 뭘? 엄마가 난 내친 게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해준 거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널 내친 게 아니야. 내가 혼자 설 수 있게 내 방식대로 도와준 거야. 고마워, 엄마. 진짜로.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윤서한테 끌려다녔을 거야. 다행이다. 내가 이제 알아서. 엄마, 앞으로 나 엄마한테 잘할게. 약속해. 알아. 믿어.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예린이를 위해서라도 내 삶은 내가 책임져. 응, 엄마. 엄마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내 어깨 위에 내 인생이 있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엄마. 이제 알았어. 그날 오후 혼자 있는 시간.
준호와 예린이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나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오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의 충격,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을 때의 결심,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해방감, 그리고 지금 준호가 혼자 서는 모습을 보는 뿌듯함. 나는 잘한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존중을 담지 않으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소모라는 것. 선을 긋는 것이 사랑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안정적으로 예린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윤서는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죠. 어느 날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응? 왜? 할머니는 강하니까. 그리고 따뜻해. 나는 손녀를 안으며 웃었어요. 예린아,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아니야. 할머니는 특별해. 그리 생각한다니 고맙구나, 예린아. 그날 저녁 가족의 시간. 저녁 식사를 하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응. 그리고 편의점 알바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행이다. 나는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잘 견뎌냈어.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날 혼자 세워줬잖아. 그게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엄마, 이제야 알겠어. 사랑이 뭔지.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주말 예린이의 그림. 예린이가 그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종이에는 할머니, 아빠, 예린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예린아, 예쁘다. 헤헤, 우리 가족이야. 나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건강한 선이 있는 가족이었죠. 혼자 남은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지난 2년을 떠올렸습니다. 오지 마세요라는 문자에서 시작된 모든 것. 그 문자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아들과 며느리의 통장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준호는 평생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살았을 테고, 예린이는 건강하지 못한 가족관계를 배웠겠죠. 하지만 나는 선이 그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선이 우리를 살렸어요. 선을 긋는 것이 사랑을 끝내는 게 아니구나. 잘 사용한다면 오히려 사랑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였어.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고 예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윤서는 새 남편과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준호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준호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뭐야, 이게? 엄마가 준 돈.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씩 모아서.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건. 엄마, 나 이제 갚을 수 있어. 조금씩이지만. 나는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안 받을 거야. 왜? 엄마가 준 건 빚이 아니야. 사랑이었어. 대신 하나만 약속해. 예린이한테 잘해. 그게 엄마한테 갚는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엄마. 약속할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살아? 나는 예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엄마랑 아빠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거야. 왜? 사람은 다 다르거든. 그리고 이렇게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때가 있어.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왜 혼자 살아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가 있잖아. 하지만 매일 안 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왜 멀리 있어요? 나는 예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사랑은 붙어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서로 선을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 선? 응. 선이 있어야 서로 존중할 수 있거든. 예린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려워. 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예린이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이 조금 이루어진 이야기이지만 어딘가에는 박경숙처럼 헌신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준호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식이 있으며 윤서처럼 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존중을 담지 않으면 소모가 된다는 것. 선을 긋는 것이 사랑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 사실 우리는 가장 사랑해줘야 할 사람에게 가장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